자, 그러면 법조인 만나러 출발합니다. 신준권, 신유진 변호사의 세상에 이런 변이. 네, 점점 방송을 하시면서 연예인병이 돋고 있습니다. 신준권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신준권 변호사입니다. 네, 뭐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죠. 이제 복장에도 신경 복장도 신경 많이 쓰고 지금 약간 겉멋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병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자, 그리고 언제나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신유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정관이유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방송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어쩔 때는 무슨 말만 해도 막 욕을 먹고 그랬는데 네. 제가 최욱 씨한테 한번 호통을 치니까 네. 좋아하죠. 사람들이 저를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어서 두 번 하면 욕먹을.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가야겠다. 오늘 겸손입니까? 겸손하게. 근데 어차피 네. 이분들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정관예우 없다는 거. 그만큼 이제 신준권의 우대는 없다는 거예요. 예. 네네. 뭐 실력을 하면 되죠. 좀 웃기고 있네 또. 네. 웃겼어요? 성공했네, 웃겼으면.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 관련 이야기. 먼저 그 조영남 씨 재판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동안에 그 위장 논란 뭐 이런 게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1심에서는 유죄였다가 2심 항소심에서 무죄였고 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으로 따지는 거는 참 애매하다고 저도 생각은 했는데 네. 왜냐하면 법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거든요. 이게 말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뭐냐면 고지 의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작위라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네. 네. 좀 쉽게 갑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면은 참 저도 이걸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꼭 처벌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이 조영남 씨는 정말 얄밉게 인터뷰를 항상.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이 사건에 감정적인 게 많이 개입되어 있는 거예요. 예. 태도가 문제구나. 워낙 또 이미지가 좀 평상시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 좋은 게 쌓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대신 그 그려준 분에 대해서 이제 대금 지급이 그 부분이 좀 감정을 많이 상하게 했어.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질은 아니고 쟁점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부각이 되는 바람에 네. 굉장히 안 좋게 사실은 보여지긴 했었죠. 그러니까 대신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는 분한테 돈을 너무 조금 줬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여론이 좀 악화가 됐었죠. 네. 이건 법이랑은 무관하고 법에서는 이걸 고지를 안 한 거에 대한 판단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에 대한 그 법리적인 판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사간 사람한테. 예, 자, 요거 네.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영남 씨가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 조영남 씨가 그 그림을 다 그린 줄 알고 이 그림을 누군가가 사갔을 텐데 알고 봤더니 이 조영남은 거의 그리지 않고 누군가가 대신 그렸더라. 근데 그 사간 사람은 조영남이 그린 건 줄 알고 사간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사기 아니냐. 그래서 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사간 사람들이 이거 사기다라고 했으면 오히려 좀 편한데. 재판부가 판단하기 편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사간 사람들이 이거 사기 당했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편했을 텐데 네. 이 문제를 그 대작 작가가 제기한 거예요. 이 그림은 내가 그렸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그 피해자들이 막 나서서 한 거랑은 완전 양상이 달라진 거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좀 다른 문제긴 한데 이 자꾸 대작 작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작 작가라는 거하고 보조 작가라는 거하고 좀 약간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작 작가는 보통 말하면 어떤 그림 전체를 대신 그린 다음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이제 대작 작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영남 씨가 주장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 사건에서 뭐냐면 아이디어는 다 제가 냈다. 네. 다만 이렇게 지시해서 그 사람은 내 손발처럼 수석이 돼가지고 네. 그린 것뿐이다. 그러니까 보조 작가라는 개념을 자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미술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네. 그럼 이런 거를 대작 작가라고 해가지고 이게 뭐 사기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은 지금 사실은 그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를 뭐로 삼았냐면 잘못 삼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 검찰에서. 그러니까 항소심까지 논의가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이게 저작권에 관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누구냐. 네. 그래서 지금 조영남 씨냐 대작 작가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쟁점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그랬냐면 상고하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게 법리 오해다.
라고 판단을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이거 기소한 것도 아니고 저작권 위반으로 기소한 것도 아닌데 왜 그걸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냐. 불구분리 원칙에 반한다라는 그래서 표현을 쓰면서 불구분리 어렵다. 그건 뭐냐면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뭐냐면 검사가 기소한 내용에 대해서만 죄에 대해서만 심리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불구분리 원칙인데 당연히 그렇겠죠. 자기네들 기소하지도 않은 거를 지금 잘못 판단해서 그거를 삼고이로 삼았단 말이에요. 대법원에서 그걸 지적했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관한 문제는 니네들 그거 갖고 위반이라고 해서 기소한 것도 아닌데 왜 이제와 삼고이 삼어? 그거 잘못됐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걸 다 전부 그린 거냐 아니면은 누가 일부는 대작한 거에 대해서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냐 판매할 때. 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판매 1심도 그랬지만 그런 의무는 없다. 여기가 이제 상고에서 이유로 무죄로 하면서 내세운 이유예요. 그런 의무까지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판결에서는 어디까지가 이제 진짜 다 친작이고 대작이냐 이 구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은 법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의 저작권에 관해서 이거 내 거다 아니면 누구 거다 이게 다툼이 있거나 위작 다른 사람 막 베껴가지고 할 거야. 위작에 대한 논란이 있거나 이런 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사법적인 판단이 대상이 되지만 그런 논란이 없으면 그거는 사법을 자제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취지인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최욱이한테 뭐 도시락 하나를 만들어줘서 2만 원을 받았는데 얘는 내가 만든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내가 누굴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설령 시킨 거를 최욱이 나중에 알아서 뭐 난 상관없어라고 해도 만약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이걸 지켜본 사람이 쟤는 저거 사기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저 법적으로 싸울 만한 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피해자가 나서서 내가 이걸 속아서 그러니까 사기라는 거는 기망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 속이고 속고 속아서 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피해자가 피해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구나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이 건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제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친고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피해자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친고죄고요. 피해자가 아닌 누구라도 문제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것이 모든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경우에서 무조건 정윤 씨가 직접 그 제조해서 넘겨야 된다는 게 계약 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계약 위반이니까 그다음에 사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도시락이라는 게 사실은 뭐 내용이나 그 작처 중에 누가 만드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 그러면 사실은 뭐 보통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냐면 하도급을 준다고 하잖아요. 보통이 자기들이 다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줘서 그걸 받아서 다시 넘기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는 특별히 뭐 사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조영남 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법적으로만 쭉 얘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요? 조영남 씨가 야 궁금하다. 뭐 있어요? 조영남 씨가 이 인터뷰를 제가 사실은 1심 판결 나고 나서도 받고 항소심 나고도 받고 최근에 다시 인터뷰한 것도 이제 봤는데 대법원 판결 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신동아에서 했더라고요. 그때 신동아에서 실렸던데 전화했다라고. 왜냐면 대법원은 직접 출석을 안 하니까. 근데 1심 판결 나고는 굉장히 이제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침울하게 앞으로 제가 꼭 그리겠습니다. 대작 절대 안 쓰겠습니다. 안 씁니다. 막 이렇게 하고 반성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항소심 딱 나와서는 우리 변호사가 다 했어. 우리 변호사가 다 했는데 현대미술이 그렇대. 항소심은 이겼죠. 문제 나왔어요.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거는 우리 변호사가 현대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어서 변호사가 다 했어. 우리 변호사한테 인터뷰해. 이렇게 직접 합니다. 무죄 나오니까. 네, 그리고 조영남 씨가 앞으로는 또 쓸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뭐 쓸 수도 있지. 보조 작가 또 쓸 수도 있지. 그러니 대법원 판결 나고 또 인터뷰를 하니까 나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아니 1심에서도 집행유예 나왔었는데 뭐 그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감옥 가는 거 아니냐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지. 나름의 유머입니다. 유머. 나름의 유머. 그래서 이게 근데 잘못하면 이제 조영남 씨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보조 작가를 써가지고 예술작품 하는 게 뭐 잘못된 것으로 인식될 영향이 좀 있어요. 그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건데고 워낙 조영남 씨의 이미지 때문에 그런 행위 자체가 오히려 매도되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 있어서. 실제로 지금 댓글에도 우리 매불쇼와 함께하는 미대 누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대 누나가 결론을 지어줬어요. 다 보조 작가 쓴다 이놈들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보조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폄하를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조영남 씨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뭐 덧칠 정도 거의 99%를 그 대작 작가가 그리고 그리고 사인은 직접 하는 거예요. 네. 사인이 들어가면 내 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보조 작가에 대해서 뭐 조수라든지 뭐 약간 되게 좀 폄하하는 너무 듯한 폄하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가 있었죠. 네, 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오히려 이 현대미술에서 보조 작가의 역할도 크다라고 얘기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만약에 보조 인터뷰를. 작가가 자 그림 하나에 난 5천만 원씩 파는 거 몰랐는데 나는 이제 1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받은 거를 알고 나는 내가 기여한 부분이 이 정도 되는데 나는 이 돈에 대해서 난 저 조영남 씨한테 뭐 얼마를 더 받아야 되겠다 민사소송을 걸어요. 아, 청구하는구나. 네, 이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건 뭐 당연히 안 되죠.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딱 정해진 가격이라는 건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서의 약정에 따라 정해주는 거고 설사 그게 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좀 약간 부당하다 보일다 하더라도 본인이 그게 하겠다고 한 거고 네. 물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그 단순히 그 뭐 얼마에 판다는 그런 문제 말고 여러 가지 다른 거를 뭐 속였다든가 아니면 이게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만 일걸 주면서 10만 원이라고 했다가 뭐 이렇게 속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협박을 한다거나 부당한 방법이 들어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그게 않으면. 아니라면 자유롭게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네. 싫으면 안 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조영남 씨가 이 사건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오늘인가 책이 나와요. 책이 이제 나옵니다. 현대미술 뭐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 뭐 이런. 아 그래요? 아, 재밌으시네. 네, 진짜요. 근데 조영남 씨가 항소심 인터뷰 때 반드시 그랬거든요. 나는 이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른다. 우리 변호사가 다 했고 우리 변호사의 변론 요지가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이거 책으로 내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딱 3심 대법원 가니까 변호사를 또 딱 이렇게 선임하지 않아요. 그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그냥 국선으로 아, 그래요? 봅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도 그 변호사의 그 내용이 너무 좋고 칭찬을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책으로 내다 너무 아깝다. 많은 사람들에게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우리 변호사가 정리한 걸 알리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의 확신을 하셨는지 그 변호사랑 결별하고 왜 결별해? 그렇게 잘했으면 계속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선으로 갑니다. 굳이 뭐 쓸 필요 네. 없다는 거죠. 항상 네. 그 논리를 그대로 가면 되니까요. 네. 그 그래요? 논리 이상의 논리를 말만으로 새로 개발할 거 어려워요. 없다. 그래서 그다음에 돈 줘야 되잖아요. 돈 좀 짜네, 이분씨. 엄청 짜요. 아, 그거 짜네. 왜 줘요? 다 나와 있는데 이제 무죄까지 받았는데. 아, 좀 짜. 그러면 되는데. 아, 보니까. 그러니까요. 아, 근데 진짜 제목이 이 망할 놈의 현대미술이야. 정말요? 조영남의 자포자기 백문백답. 그러면서 그 그림은 그러니까 손수 글씨를 썼고 손수 그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표지 그림이 없는 느낌이더라고요.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대필 논란 또 있는 거 아니야?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 변호사가 내가 쓴 글이 상당 부분 여기 인용됐다. 아, 이것도 걱정되네요. 알겠습니다. 조영남 건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네. 이제 마침표가 찍혔군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 다음 요거 하나 좀 가볼까요? 그러면 그 연락사무소 폭파된 거. 네네네. 그게 사실 그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건데 네. 예. 이 북한이 자기들 마음대로 부셨단 말이에요. 폭파시켜버렸는데 이게 네. 과연 배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사건이 탁 터지자마자 네. 뭐 이제 태영호, 윤상현 의원이 윤상현 의원 얘기는 여기 하지 매불쇼에 않습니다. 나왔죠? 네, 하지 않습니다. 네. 수요일 날 나오셨더라고요. 하지 않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죠? 태영호,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주 정교한 칭송이. 그만하시오. 네, 태영호랑 네. 태영호의 네. 일명이 네. 뭘 주장했습니까? 국제법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거의 강력하게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했고, 당연히 이제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지만,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바로 손해배상 얘기를 하는 게 정치인이 저런 태도를 취하는 건 맞는 것일까? 법은 법조인에게, 정치인은 정치인에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국제법, 손해배상 청구 막 이렇게 하길래 정치인은 정치로 풀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서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이제 북한이 도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북한이 지위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은 그 뭐 헌법 3조에는 영토 조항 때문에 그 미수복 지역을 그냥 무력으로 점거하고 있는 불법 점거 단체인 거예요. 일종의 단체. 네. 그런데 또 평화통일의 동반자
뭐 이렇게 되니까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네. 이런 북한에게 무작정 손해배상을 그 폭파한 거를 예를 들면 도발행위 전쟁 행위를 손해배상 청구 법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와서 재판을 받아라. 너무 좀 그 표현이 네네. 고민 없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는 그 정도로 네. 마무리하고 네. 실제로 이제 법으로 다툰다면 이거 받을 수 있냐는 거지. 근데 법적인 얘기를 해보면 네. 그러면 이게 우선은 누구의 재산이냐가 사실 중요해요. 네. 어떤 간에 땅은 북한 땅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우리나라 뭐 세금이 들어가긴 했지만 네. 100몇 억인가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180억. 어떻게 보면 이게 남북 뭐 협력을 차원에서 음. 아니면 뭐 일종의 기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기부. 우리가 보통 이게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처럼 기부 체납한다고 하는 보통 하는데 네. 그걸 주는 거의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만약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이게 뭐여야 되냐? 우리나라의 투자 재산이어야 돼요. 네네. 근데 이걸 투자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금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건 좀 애매한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다는군요. 북한에 있는 북한 재산을 자기들이 그냥 폭파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 청구를 할 수 있겠냐는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남북 연락소인가요? 그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왜냐면 걔네 물건을 걔네가 만약에 부셨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나라에 있는 개성공단에 있는 여러 공장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지은 공장들. 그런 것 역시도 그러면 그거는 맞아요. 그건 투자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네. 만약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근거가 있긴 한데 그거는 가능하고. 이건 남북 연락소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요. 뭔가 둘이 같이 이제 뭔가 화합 차원에서 뭔가 우리가 지어주고 네. 뭔가 일종의 선심을 쓴 거 개념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개성공단에 예. 어떤 뭐 사무실 같은 걸 폭파시켰어요. 예. 그러면 그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거를 배상을 받을 수 있냐는 또 별개 문제인 거죠. 판결을 해서 이기는 거하고 실제로 집행해서 우리가 대금을 받는 손해배상금을 받는 건 다른 문제잖아요. 실제로 그런 건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 기업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게 손해를 받았을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 투자자 국가 간 소송 해가지고 ISD?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걸 한국말로 해야 되나 영어로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로 했다가는 또 혼나고. 거의 뭐 가족오락과 네, 이심전심. 예. 그래서 그 국제 투자 분쟁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국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불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 론스타는 실제로 우리나라한테 청구를 했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한 큰 금액을 물어줄 수 있는 위기에 있긴 한데 국가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국제법적으로 가기에는 문제가 있다. 우리는. 미국의 그 원비어 네. 그건 이제 손해배상 청구해가지고 네. 미국에 있는 북한의 자산을 동결시켜버리고. 근데 그 문제는 사실 집행이 어떻게 보면 집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가능하냐의 문제부터 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확실하게 불법 행위가 맞으니까 거기 소송을 했고 그 대신 이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북한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에 있는 북한 자산을 그게 뭐예요? 근데 북한 자산이 그게 뭐요?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그게 네. 뭐예요? 저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네, 저작권에 대한 게 뭐 20억 상당히 있다. 미국에 있다고 하던데 네. 그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정확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뭐 공부 잘하는 양반들도 모르네. 북한의 재산을 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남성 엉덩이 찌른 그렇죠 사건. 이거. 네, 요런 거 이제 전문가야. 네. 전문이죠. 술에 취한 여성이 또 분통 터지는 또 판결 하나 핸드폰으로 남성의 항문을 찔렀습니다. 일명 똥침이라고 하죠. 이거. 네.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네네. 자, 요거 좀 일단 사건 개요부터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해 4월 6일 오전 2시께 그 만취 상태였던 여성 A 씨가 네. 그 알도 못하는 수용차 문을 벌컥 열고 차에 탔어요. 네. 대뜸. 예. 모르는 차에. 예, 거기에 남자 2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상하잖아. 이 뭐예요? 그래서 막 신랑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영진 같으면 왔어 이래. 정영진은. 네. 왜 이렇게 술 많이 마셨어? 좀 적당히 마시지. 그러면 바로 세고랑 차는 거예요. 위험해요. 네, 그 남성들이 신랑이가 있었고 신랑이 있었습니다. 여성분이 남성분의 뺨을 때리고 여성이 남성의 뺨 때리냐. 남성분이 차에 내리니까 다시 여자분이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밀면서 핸드폰으로 엉덩이 그 부분을 네. 쿡 찌른 거예요. 항문을 찔러버렸어요. 네, 일명 똥침을 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해하고 그다음에 이게 강제 추행죄로
근데 그동안 강제추행. 강제추행이 이게 핵심인 네, 거죠? 강제추행. 그럼 정영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강제추행. 핸드폰으로. 찔렀다? 네. 나는 그런 건 아니야. 내 취향은 아니야 이러셨을 거예요?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근데 저는 이 판결 보면 근데 이거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벌금이 나왔습니까? 예. 벌금 200만 원인가 나왔고 200. 그다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네. 그 교육 받잖아요. 그게 보통의 경우는 한 40시간 받는데 성교육. 예. 네. 그래서 이수명령이나 뭐 교육 받는데 이게 16시간 나왔어요. 너무 적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남성이 했으면 이제 나옵니다. 벌금도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네. 여성의 거기 똥침을 가했으면 이거는 크다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 진짜 냉정하게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입니다. 성별만 바뀝니다. 남성이 이제 모르는 여성 차에 타고 뭐 신랑이 있었고 남성이 여성의 거기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했습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뭐 갑니다, 솔직하게. 합의됐다 하도 집행유예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그 어떤 판례의 경향을 보면 합의돼도 집행유예다. 그러니까요. 이건 그냥 간단하게 물론 아니면 벌금이라도 약간 고액 벌금을 하든가. 근데 200만 원이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요즘 벌금의 액수가 높아졌어요. 남자들이 하면 기본이 500이에요, 시작이. 그러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이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성인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뭐냐면 보통은 이게 뭐냐면 사회생활에서 남녀 간의 차이에 따른 성차별적 요소를 받아들이는 민감도를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뭐 여성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용어 자체가 여성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네. 반대로 남성이 이 정도면 뭐 별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기소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남자면 그저 갖고 뭘 그래? 남자가 뭐 오히려 좋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형인지 같은 경우에 뭐 그렇게 생각할 경우도 네. 있다고요. 그래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하는 성추행 같은 경우에 실제로 기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농담 삼아, 에이 너도 좋았잖아. 뭐 이런 얘기하는 경우도 그냥 뭐 있고. 장난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치 남자는 여성한테 그렇게 당해도 뭐 그거야 뭐 장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요소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한남충 판사의 의견 들어봤고요.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소한 이제 지금까지는 대법원 판결까지 보면은 지금까지는 신체와 신체의 접촉에 대해서만 강제추행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판결이 머리카락만 이렇게 머리카락만 완전돼도 그거 제 판결이라니까요. 그거 제가 파기된 거 그게 판결이 바로 그거예요. 뭐요? 머리 상사가 직원의 여직원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직장 상사가 네. 남자였고 네. 그 밑에 분은 여성분이었는데 머리카락을 만졌어 남자가. 네.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1심, 2심이 무죄가 나왔는데 1심 무죄. 네, 대법원에서 머리카락을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라고. 그래서 패소하셨군요. 그래 파기환송. 그 건이구나. 판사 시절에? 아니 얼마 전에. 그거 같이 우리 파기했던 그 건이라고 얘기했던 그 건이야. 이분이 패소한 거야. 돈은 돈대로 다 받아놓고.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무튼 그렇게 대법원이 아직까지는 신체 대 신체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이 강제추행이라는 거는 법문을 명확하게 따지면 폭행협박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기습추행이라고 이제 법원에서 법리를 구성을 해요. 기습추행, 기습 가슴 만지기 이런 식으로 예전에 첫 판례가 그거였어요. 네. 기습적으로 가슴을 만졌는데 이게 강제추행이냐? 폭행협박은 없었는데 그냥 바로 그랬는데 이게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다. 이 추행 자체가 이게 폭행으로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머리카락도 이제는 점점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네. 점점 머리카락도 이제는 강제추행의 대상이 되다니. 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도구를 사용했잖아요. 직접 신체가 터치되지 않았는데 그 도구라면은 전혀 예를 들면은 어떤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추행하는 당사자가 아무런 그런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럴 의도와 성적인 어떤 그런 뭐 의도가 없었다라고 말할 거냐요. 난 당연히 핸드폰이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안 통한다라는 것이 이 판결에.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도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낮아졌다. 도구가 들어갔기 도구가 때문에. 문제였다. 네, 저는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근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남자라도 아니에요.
도구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위를 했느냐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 판례도 나와요. 부위가 나와요. 부위가. 근데 어느 부위냐의 문제지 사실상 뭐 성기든 아니면 엉덩이든 가슴이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선 거의 다 지금 형이 더 세요. 다. 물론 그거를 뭐 손으로 만졌냐 도구로 만졌냐 그거는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상. 그 부위가 중요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이게 도구였기 때문에 형이 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남자에 대한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아, 이건 확실히.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남자를 옹호하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고 처벌을 할 거면 동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말씀. 그러니까 실제로도 남자가 피해 보면 피해 형이 약해요 실제로. 아, 실제로. 예. 남자는 약간 그 정도는 그냥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별로 피해가 크지 않을 거야. 뭐 그다음에 뭐 정신적인 기소도 잘 안 되고 판결에서도 그 동안에 그렇고. 관행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남자라고 왜 성적수심을 안 느낍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또 마침 지금 이 해당 신체 부위는 남녀가 공이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분 굉장히 나빠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논의가 가능한 거지. 그럼에도 지금. 불구하고 사실은 예전 같았으면은 이거를 폭행으로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추행으로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이거는 신체에 대한 어떤 폭행이다라고 구성을 했을 텐데 이거를 최근에는 강제추행으로 끌고 왔다는 것부터가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폭행보다 강제추행이 법의 형량이 더 높습니까? 높죠. 훨씬 높군요. 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기 때문에. 어차피 합의하면 없어집니다. 만약에 스마트폰을 찔렀는데 네. 그 남성분이 네. 그 스마트폰을 꽉 물고 안 놔줘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을 강제로 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뭐 지금 신중권은 지금 진짜 빡돌아있는데 지금 장난치냐? 왜 자꾸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요? 자꾸 흐리면. 흐려져. 이제 신중권 저만 이상해진 사람 되잖아요. 아주 그냥 뚜껑 열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거 형평성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지금 문제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5년 동안 그걸로 싸웠어. 그러니까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들고 있냔 말이야 여기서. 지쳤어. 나는 지쳤어. 아니 혼자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래요? 그 싸움하다가 싱글벙글해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은퇴했어요. 지쳤어 나는. 은퇴했어. 우리 정영진의 문화생으로 인정하겠어. 근데 저는 하여튼 이 판결에서 이제 여태까지는 아마도 이런 정도면 절대 강제추행으로 구성하지 않을 텐데 강제추행으로 구성을 했다 검찰들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렇기도 하고 정말 이제는 정말 수위가 세졌다 법원의 판단 잣대가 점점 엄청나게 세지고 있기 때문에 참 사실 걱정이에요.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은 어떻게 엄밀하게 따지면 기습추행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면 명시적으로 그 법문에는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찌르는 것 자체가 폭행이기 때문에 그거 다 그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습추행에서 이것도 추행이 된다는 건데 법에 명시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 이후에 추행이라는 거를 원래는 강제추행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법을 바꾸든가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게 물론 처벌 필요성은 있어요. 네. 그거 갖고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애매해져 버려 사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할 거면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찍 좀 나오지. 아유. 야 둘이 투톱 체제로 갔으면 세상 탄탄했을 텐데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아쉽다. 알겠습니다. 한남충이 어벤져스가 될 텐데 아니, 한남충은 몰리는 거야 지금? 나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뭐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런 걸 겁내하지 마세요.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확실히 이게 그 방송이라는 것은 업다운이 있네. 왜요? 지난주에 우리 간유진 난리 났었는데 신일 변호사 그동안 즐거웠답니다. 네. 이별을 고하고 있습니다. 네.